크고 긴 강. 도시를 둘러싼,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위산. 이게 전부 화강암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은 지금 높이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북악산, 인왕산, 저 멀리 수락산, 불암산, 이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밑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화강암의 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화강암의 도시입니다. 삼각산은 가장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서울의 이정표 같은 산이죠. 대표 선수는 인수봉입니다. 인수봉은 등반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바위 봉우리죠. 경사각 80도, 96개에 달하는 다양한 루트는 등반가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죠. 암벽 등반을 하다 보면은 만져보면 바위가 아주 까칠까칠한 느낌들이 그 살 속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있어요. 미세한 틈 하나, 작은 돌기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면 결코 오를 수 없는 아찔한 절벽. 지금 여기 있는 암벽을 타고 있는 이 클라이머들이 암벽 여기 있는 전리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가가 보여요. 전리면을 따라 쭉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암맥에서 패여 있는 그 암석들 사이에서 쉬기도 하고 여기 있는 지지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어우, 와, 암벽 등반은 신발 벗는 맛이 최고야, 최고. 인수봉은 좀 바위가 되게 매끈하다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등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달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이하게 느낌이 또 좋아요, 저기도. 그러니까 노족봉이 왕소금이라면 저기는 그냥 소금, 고운 소금.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암석이 만들어진 깊이의 그 지질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저 멀리 서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 남쪽에는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그리고 북한산. 제가 딛고 있는 이 거대한 화강암 봉우리는 어떤 지구의 비밀과 우리의 삶을 담고 있을까요? 서울을 둘러싼 화강암의 비밀. 그것을 알려면 지각이 요동치던 1억 7천만 년 전 쥐락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출하지 못하고 땅속 수십 킬로미터 지점에 갇힌 마그마가 그대로 식어 화강암이 됐죠. 이 거대한 화강암체는 누르고 있던 암석이 풍화돼 사라지자 솟아오릅니다. 이후 화강암을 덮고 있던 표면의 암석들이 침식으로 사라지면서 마침내 화강암의 속살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세 개의 봉우리가 각을 이루는 삼각산, 그 중심에 있는 백운대. 만경대는 만 가지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가의 보현보살을 닮았다는 보현봉과 곡식을 쌓아둔 모양의 노적봉.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함께 솟았지만 모양이 제각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발달되는 전리가 지금 많이 보이는데 저 아래쪽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뚝 떨어져 나와버리면 옆에 있는 인수봉이라고 하는 큰 봉우리가 된 거죠. 결국 화강암의 이와 같은 기암 개석을 만드는 것은 전리 때문이에요. 전리면을 따라서 풍화와 침식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지형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화강암의 봉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죠. 전리, 바위에 쪼개진 틈. 지하에서 나온 바위는 압력이 약해지면서 틈이 생기고 양파 껍질 벗겨지듯 겉이 뜯겨 나갑니다. 우리가 보는 기암 괴석의 봉우리는 전리의 약한 부분을 가차없이 뜯어낸 자연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저건 기본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수평 전리와 수직 내지는 사선으로 발달되는 전리의 합이에요. 지금 비어 있는 곳들은 전에 암석이 있던 곳이거든요. 저것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전리가 발달되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 것들이거든요. 떨어지고 남은 것들이 토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산. 암석은 어떻게 굳어져 솟아오르는 걸까요? 여기 재밌는 방법으로 암석의 생성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질학을 토대로 화강암의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데요. 빵과 산이 되게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면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다. 화강암 레시피를 살펴볼까요? 물과 열, 압력, 화강암 생성의 중요한 요소들이죠. 마그마가 이렇게 터지면은 현무암이 되는 거고, 터지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뜨면 이제 화강암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화강암이 되기 전에 어떤 마그마 상태, 그리고 이제 부어지면 좀 더 부풀어오면서 진짜 화강암이 되지 않아요. 화강암이 석영, 장석, 운모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장석은 원래 빵의 도우, 여기 보시면 약간 반투명한 것들이 이제 석영이에요. 석영을 이제 이거랑 이제 이렇게 캔디를 좀 깨가지고 좀 넣어볼게요. 어두운 소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아, 왠지 그럴듯한 실험 같은데요. 부풀어 오르자 전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참 부드럽네요. 마치 단단한 빵이 원래 부드러운 반죽이었던 것처럼 암석도 그 만들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이 빵을 보니 우리의 서울이 거대한 화강암체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실감나시나요? 인왕산은 수평전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그 전리 사이사이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거든요. 이 바위와 소나무가 이렇게 공생을 하는 이런 관계를 표현해본 메뉴입니다. 북한산 인수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돔처럼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바게트를 툭 반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빵이 아닌 실제 화강암의 탄생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화강암이 서울을 둘러싸게 된 걸까요? 서울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진 암석이에요. 저희 심성암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깊이가 한 10km 정도 됐다고 추측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의 일본 열도처럼 옛날에는 화산 활동도 많았고 화산호에 해당되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이 우리나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열을 전달하고 물을 전달하면서 마그마가 서울 지하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서울의 화강암은 1억 7천만 년 전 대보조산 운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 속엔 지구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죠. 화강암이 품고 있는 저어콘. 저어콘 속에 들어있는 빅 히스토리. 다이아몬드보다는 조금 덜 단단하지만 다이아몬드보다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정보들을 고스란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질학자들은 저어콘이라는 광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고온 고압에도 그 성질을 잃지 않아 초기 지구의 모습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저어콘. 북한산 저어콘은 화강암으로 굳어진 1억 7천만 년 전을 뛰어넘어 25억 년 전 마그마의 활동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안쪽은 굉장히 오래전에 생긴 거고 바깥쪽은 나중에 생긴 거라는 걸 지시하는데요. 연대 측정 결과를 통해서 그 북한산이 지구의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는 암석이고 그런 광물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돌멩이 하나에 들어있는 1억 년, 5억 년, 25억 년의 시간. 어쩌면 지구의 모든 암석은 우주의 작은 먼지로 지구에 찾아왔을 것이고 오랜 시간의 변화를 거쳐 우리 삶의 기반이 됐을 겁니다. 화강암 바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흙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마그마로 해서 지표로 올라오게 되는데 수억 년에 걸친 순환고리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남산, 북악산, 인왕산, 안산. 오랜 시공간을 거쳐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산들이 달라 보이진 않나요? 세시 방향의 설악산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설악산입니다. 뾰족뾰족한 화강암 봉우리들의 경연장 같은 곳이죠. 대청봉은 선캠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으로 돼 있고 주변에 공룡능선이나 울산바위나 검금성이나 이런 여러 지역들은 중생대의 화강암으로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화강암이 변성암보다 떨어지는 빗물이나 풍화에 더 약해서 더 빠르게 침식이 되거든요. 공룡능선의 나이 9천만 살. 풍화를 거친 수직전리가 장관을 이룹니다. 전리의 아름다움은 내설하게 용화장성도 뒤지지 않죠. 산꼭대기에 가득 쌓인 저 돌덩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 암계류들은 우리가 아주 추웠던 약 2만 년 전의 마지막 빙하기 시절에 암석이 정상에서 부서져서 일부는 그 자리에 남아있고 일부는 약간씩 흐르면서 산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 지역은 빙하기 때 평균 기온이 거의 영하일 정도로 아주 추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부서진 바위, 너덜입니다. 너덜은 2만 년 전
빙하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할 때 화강암이 무너져 내린 것들이죠. 때론 작고 가볍게, 때론 크고 무겁게. 많이도 안 움직이고 딱 요만큼. 하나, 둘, 셋. 큰 바위가 더 큰 바위 위에 얹혀져 있어요. 실은 이 얹혀져 있는 면이 전리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전리면 따라서 쭉 잘려지고 그 다음에 풍화 침식이 일어나가지고 둥글둥글해졌죠. 이런 지형을 토르라고 불러요. 와, 여기는 집채만한 동글동글한 바위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일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국 산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곳만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집채만한 바위들이 있는 곳은 드물더라고요. 아, 모두 울산 바위에서 떨어진 것들이었군요. 사실 울산 바위는 메가톤급의 통바위입니다. 전리를 따라 오랜 세월 풍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뾰족뾰족한 모습을 갖추게 됐죠. 수평의 세상에서 수직의 세상으로. 바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등반가일 겁니다. 바위의 특징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결코 등반에 성공할 수 없죠. 여기 보면 이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런 거를 잡고 이제 가는데 이런 거가 저희는 개입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날카로우면서도 날카롭고 아프고 하지만 안 잡을 수 없는. 개입발처럼 독하게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개 이빨이라 불리는 석영. 이처럼 등반가들은 엄지손가락 끝에 닿는 작은 알갱이를 디딤돌 삼아 바위를 오르죠. 수직 절벽에서 마주한 바위가 겪은 세월의 흔적.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서 가장 늦은 7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작품이죠. 중생대는 한반도의 골격을 이룬 중요한 지질 시대입니다. 트라이아시기의 송림 조선운동, 주라기의 대보 조선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악기의 불국사 조선운동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그 시기에 한반도의 모든 화강암들이 지표 가까이 올라오고 굳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산맥은 판과 판이 부딪힐 때 융기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화강암 산들은 중생대 조산운동의 결과물들이죠. 동해의 해풍 때문에 유난히 풍화를 많이 겪은 울산 바위. 지질학자는 이렇듯 태백산맥 줄기 곳곳에서 한반도 탄생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제 왼쪽에는 고도가 아주 높은 설악산을 포함한 태백산맥이, 제 오른쪽에는 수심이 2,000m나 되는 깊은 동해바다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맥과 깊은 바다가 바로 옆에 있을까요? (9천만 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 마그마가 지표로 급격히 올라오면서 모습을 드러낸 설악산. 당시 엄청난 힘을 받았다는 증거가 설악산 바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앞이 비선대 장군봉 수직전리이고요. 저 멀리까지 이 수직전리가 연장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10km 이상 되는데 방향이 똑같다 하는 것은 큰 힘이 와야 되고, 이러한 지구조적 힘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동해가 열릴 때 그때 밀치는 힘에 의해 가지고 거대 전리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전리의 면이 부채살처럼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건 2천만 년 전 동해의 탄생으로 동서 양쪽 방향에서 설악산을 강하게 잡아당겼다는 증거죠. 수직전리가 잘 발달한 장군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암벽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평평한 벽에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이렇게 점과 연결돼서 하나의 선이 돼요. 네. 멋지죠, 아주. (9천만 년) 바위의 내력이 250m 등반 코스에 새겨져 있는 장군봉. 장군봉이 만들어진 9천만 년의 시간을 4시간 남짓 올라가면서 이 오른손을 한번 잡을 때마다 10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힘겹게 정상에 오른 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장대한 화강암 봉우리의 시간이. 설악산을 오르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청봉 꼭대기에는 18억 5천만 년 된 편마암이 있는 반면에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약 9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설악산 화강암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18억 년의 시간을 여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질의 시계와 문명의 시계는 속도가 다릅니다. 예전엔 비바람이 지표를 변화시켰다면 오늘날엔 인간이 지표를 변화시키죠. 화강암 위에 건설된 조선의 도읍 한양. 한양도성은 정확히 화강암 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확장된 서울의 주변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선캠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기반암들은 각기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한양은 견고한 화강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틈없이 쌓여있는 성벽. 이걸 어떻게 이동했을까? 이동시켜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걸어 올라오기도 힘든데. 네, 돌 크기 보면 엄청 커요. 화강암에 포위된 도시 한양. 성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이 높은 산에 요새를 구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서울 일대는 그야말로 화강암의 영토라고 해도 될 만큼 화강암이 풍부하게 분포하는 장소입니다. 화강암들은 강한 물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균질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건축 재료로 이용을 했고요. 실제 도성 전체로 봤을 때 거의 90%가 화강암 영역이고 요 남산 일대를 포함한 한 10% 정도가 이 편마암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은 수도를 둘러싼 한양도성. 왕과 백성이 위급시 피난할 목적으로 쌓은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조 때 완성된 성벽은 대대로 보수공사를 계속해왔는데요. 둥글둥글한 성돌은 세종 때,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성돌은 숙종 때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찬희 교수가 화강암 고유의 성분과 대자율 분석을 통해 알아냈다는데요. 이곳 백악 구간에 쓰인 돌은 북악산을 비롯해 3.5km 떨어진 북한산, 500m 떨어진 낙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초기엔 가까운 곳에서 조달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멀리까지 가서 구하기도 했던 화강암. 이처럼 삼터, 즉 국토를 지키는 일은 모든 왕들의 막중한 임무였죠. 여기 비봉 꼭대기에 국토를 넓혔던 1000년 전 한 승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복제품이 대신하고 있지만 신라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정복하고 이곳에 세웠다는 순수비. 원래 있었던 진흥왕 순수비도 마찬가지로 이 북한산에 있는 이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 다몽색을 띠는 이런 화강암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과는 다른 암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주변에 돌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 전 진흥왕 순수비는 굳이 경주의 화강암을 가져와 이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손 만대 이 땅이 신라 영역으로 지켜지길 바라는 왕의 염원이었겠죠. (1cm) 깊이의 글자가 마모되는 데 걸린 시간 약 1000년. 이런 속도로 1억 년의 시간 동안 풍화된다면 무려 1km의 화강암 산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 왕국은 사라졌지만 경주 복판엔 지금도 신라의 과학과 예술이 하나로 응축된 화강암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 역시 화강암 위에 세워진 도시였던 것이죠. 사람한테 이름이 있듯이 백악기의 화강암은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처음 그 화강암이 기재되고 발견된 곳이 불국사 근처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불국사 화강암은 중생대 백악기의 그 지하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지표로 올라오면서 우리 한반도의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화강암은 약 5천만 년 전
불국사 조산운동으로 탄생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온통 하얀 돌산에 수많은 마애불과 석탄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남산. 여러분들 보면 최대한 깨진 부분을 그대로 살려놓고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높은 경지랄까. 화강암에 반듯한 면을 가득 채운 마애불과 황룡사 9층 탑. 신라의 석공들은 바위의 전리와 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주석은 분홍빛이 나면서 사람 피부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해놔도 친근감을 느끼고 중후함을 느끼게 되죠. 산자락 밑 작은 화강암 바위 깊은 곳에 다소 곳이 신라의 미소를 띠며 앉아있는 할매 부처. 처음에는 부처님 조성을 이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다가 가다 보니까 위에서 흠이 생겼습니다. 흠을 생기니까 흠을 피하다 보니까 이 부처님을 조금 옮겼죠,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쪽 공간은 좀 넓고 이쪽 공간은 좁아졌죠. 바위를 이기는 조각이 아닌 바위의 전리에 양보할 줄 아는 조각. 노련한 석공은 돌이 가진 심성과 개성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인도나 저 동남아 지역에서 나오는 석질로 보면 사암 종류니까 끌로 깎을 수 있는 돌들이니까 조성하기 쉽죠. 암석과 같은 지질 다양성이 문화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 돌은 아주 특수하게 달금질한 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화강암의 특징이죠. 신라인들의 염원은 단단한 화강암 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북한산입니다. 암석은 지구의 내부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실리콘을 사용하는 오늘날까지 인간의 삶은 지질 다양성과는 헤어져서 살 수 없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한반도에 바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의 돕 한양에서 출발했던 서울의 역사. 살아있는 왕은 물론 죽은 왕의 거처 역시 특별한 화강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근엄한 장소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의 바닥은 아주 특별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정형의 절정. 산자에서 죽은 자로 이어지는 하빌의 세계관. 아주 얇은 판처럼 모양을 가졌죠. 화강암이 가지는 판상 전리의 특징을 이용해서 잘랐을 거예요. 종묘의 화강암은 강화도에서 가져온 특별한 돌이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다 지각 물질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 불암산 근처에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지금도 매일 폭발을 통해 단단한 화강암을 뚫고 있습니다. 땅속에 삶터를 만드는 일은 지질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정밀벌리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막 쪼개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단단한 화강암을 뚫기 위해 한 번의 폭파에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양은 1,475g. 화강암이 상당히 하드락으로 단단한, 우리 공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극경암 그런 암반입니다. 보통 이런 집안에서는 짧게는 80cm 정도 굴진을 해나가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최소 1.2m 이상 그렇게 굴진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 거미줄처럼 지하 세계가 연결됩니다. 오늘날 암벽을 뚫고 건설된 서울 지하철의 총 길이는 350km에 달하죠. 화강암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질 때 무거운 물질은 핵 쪽으로 들어가고 가벼운 물질은 지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화강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보면 화강암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아요. 재미있는 거는 태양계 내에서도 화강암이 나오는 거는 지구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화강암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이 받은 축복입니다. 화강암의 생성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로 해양판이 대륙판에 삽입될 때 만들어지죠.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석에 해당이 되죠. 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화강암이 나타난 것이고 역으로 화강암이 나타나게 되면 오래전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북한산에서 바라본 개기월식.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날. 달과 지구의 관계를 볼까요? 45억 년 전 어느 날 화성 크기의 미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죠. 엄청난 파편들이 튕겨나가 서로 뭉쳐져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와 몸을 나눴지만 물과 대기가 없어 45억 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는 현무암의 땅. 하지만 달의 건너편 물이 있고 대륙 지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물이 얼면 아주 단단한 광물이 되죠. 바위의 질감에 따라 가지고 얼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굴곡이 형성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얼음이었지만 얼음 속에 있는 바위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지난 200만 년 전부터 빠르게 융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석이 들려 올라오는데 이
하천이 깎는 속도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 곳에서 아주 가파른 낙차를 보이면서 이런 폭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음의 행성에서 암석의 행성으로 침식과 풍화의 물길을 따라가 볼까요? 거대한 물줄기는 침식된 알갱이를 가져와 퇴적 분지를 만들고 우리의 삶터가 됩니다. 하얗게 보이지만 다양한 알갱이를 품고 있는 얼음. 오늘날 서울도 이렇듯 바위의 침식과 운반 그리고 퇴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물은 바위를 깎아내고 전리의 틈을 확장시키는 풍화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바위에게 전리는 소멸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 한 톨에게 바위의 전리는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죠. 모진 역경 속에서도 악착같이 바위를 붙잡고 살아남아 노랫말처럼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된 한 생명의 여정. 이런 그 암석들도 결국 비바람을 맞게 되면은 다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런 석영들은 결국 모래가 되고, 이런 장석들은 최종 고령토와 같은 이런 점토가 되고, 그리고 이런 운모들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그 퇴적층들은 물의 이 정화 능력을 탁월하게 만들어서 결국 화강 안반이 분포하는 계곡과 그 강 일대에서는 우리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화강암의 풍화산물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퇴적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강암의 일생을 생각해 봅니다. 풍화된 장석은 흙이 돼 우리의 그릇이 되고, 잘게 부서진 석영은 물길에 운반돼 강에 모래로 쌓이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바다에 닿습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바위의 순환입니다. 손톱만큼이나 작은 염난개가 만들어내는 이 모래경단. 경단에 있는 작은 입자들도 가만히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작은 모래경단 속에 인수봉이 있고 북한산이 있으며 지구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뚝 솟은 산. 화강암을 통해 알아본 서울 탄생의 비밀. 오늘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기적 같은 우연의 결과입니다. 흙, 돌, 바위,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 없죠. 30억 년의 시간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히든어스와 함께한 긴 여정.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삶터라고 느껴집니다. 어떠세요? 서울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